먼저 좀 드릴 말씀은요. 오늘 그 7, 8월 계획표를 좀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보셨던 문풀반 진행하고 조금 좀 순서도 바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올해가 처음이시면 뭐 원래 그랬으려니 하시겠지만 조금 순서는 좀 많이 뒤집어 놓았어요. 올해 특징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작년부터 그러기는 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문제풀이반 시작할 때 서양음악 악전서부터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냥 전통적으로. 그러면 이제 첫 한 2주 정도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막 너무 극렬하게 반응이 나뉘어요. 이렇게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무슨 피아체레 뭐 이런 거의 뜻이나 알아야 되며 내가 뭐 마디선 긋는 연습이나 해야 되며 몇 분에 몇 박자인지 확인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한쪽에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나 음대 나온 사람 맞나 뭐 이러면서 어떻게 악전을 못하지 이러면서 너무 본인을 자책하시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간극이 너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와, 이 정도로 심한가 싶을 만큼 커지거든요. 그게 바로 서양음악 악전 부분이에요. 이 서양음악 악전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있는데요. 1, 2는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악전 부분인데 그래서 악전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1주 반 정도 수업을 하는 동안 저는 저대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한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을 버려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 약간 제가 옵션처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전 강의는 따로 녹화가 돼서 인강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악전은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를 받으신 다음에 풀어보시고 뭐 틀리는 문제를 답지하고 비교를 하신 다음에 잘 안 되는 것만 녹화본을 들으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시간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어떤 분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8월 말에 업로드를 안 해도 바쁘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뒀다가 8월에 업로드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께서 악전을 첫 주에 제가 터뜨려 놓으면 전부 악전에 몰입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조금 1, 2월에 되면 좋았으련만 이 시간에 좀 황금 같은 시간을 너무 좀 버리시던 경향이 있어서 제가 재료 조금 늦춰서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되어 있는 18세기 대위법 문제인데요. 16세기 대위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만 조회수가 신통치 않은 걸로 보아 잘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악한 특강이 과연 있었는가 뭐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요. 16세기 대위가 이미 2009년에 나오고 이제 안 나왔으니까 15년, 6년 동안 단 한 문항도 나오고 있지 않은 셈이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께 이걸 뭐 막 이렇게 강권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많은 음악대학들에서 지금 폐강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세기 대위는 제가 선생님들께 약간 좀 권해드리긴 어려운 수준인 건 맞고요. 근데 18세기 대위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18세기 대위는 일단 후가를 볼 줄 아는가? 후가하고 인벤션을 악보를 보면서 두 개를 구분할 줄 아는가? 그 다음에 캐논이 나왔을 때 그 캐논이 어떻게 모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8세기 대위를 뭐 1대1, 1대2 이렇게 잘 풀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18세기 대위를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건 작곡가 친구들한테 곡을 쓰는 연습용으로는 좀 시키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선지 하나 없는 OMR 답안지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일은 잘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18세기 대위를 주로 지금 말씀드린 후가, 캐논, 인벤션 요거를 보시는 방법을 수업하는 게 한 주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짜리 강의로 한 두 주 정도 분량이 녹화가 들어갈 거고요. 이 수업을 일단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인강으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대학교에서
푸가 수업을 정말 제대로 받아서 나는 푸가 보면 대충 구분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스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연초부터 흔히 말하는 맷집이 있는 친구들이 이 시험에 강하다, 좀 들어도 좀 풍월이 많은 친구들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시간을 확 세이브하는 친구들한테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7, 8월에 특강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형식론이에요. 형식론은 예, 선배들이 아주 심한 빠따를 맞으셨죠. 2021년이었나? 예, 순환 2부분과 3부분이 한번 빵 터지고 나서 함부로 거기다 발을 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지금 한 3년 조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한번 뻥 터지면 그 다음에 엄청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살살 또 발을 빼시는 중이셔서 이거 역시도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잘 안 들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선택에 맡기는데,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지금 조금 걱정인 게 이런 거죠. 소나타 형식 같은 거, 1주제, 2주제 구분하는 거, 조성으로 구분하시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있는 악곡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하면 1번에다가 썼다가 제가 없앤 게 하나 있는데 김남주 교수님께서 하시는 화성학 3단계예요. 이건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유료 강의인지라 제가 선택해서 선생님들께 보시라 어쩌라 말은 못하겠고요. 지금 도저히 내 시간이 화성학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못하시는 거고, 그래도 그냥 화성학을 한번 마지막으로 리뷰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면은 한번 해보시는 거고, 근데 저희도 지금 수업이 꽤 시간이 이렇게 토요일만 보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부탁은 드려놨어요.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악곡으로 우리가 한번 아름다운 5월 가지고도 해봤듯이 교과서에서 화성 분석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놨으니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분은 그냥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조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율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인강으로 돌려놓은 강의도 그렇고 화성학 수업을 만약에 들으시게 된다면 처음부터 앉아서 강의를 놓치지 않고 말 하나하나를 듣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심화반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먼저 풀어보고 필요한 걸 확인하고 이러는 걸로 조금 좀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내가 아직 그렇게까지 잘 많이 몰라 라고 해서 다 내용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조금 특히 인강으로 돌려놓은 컨텐츠들은 좀 속도를 내서 들으시거나 필요한 것만 뽑아서 들으시거나 특히 악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1시 반부터 드린 건 선생님들께 이제 문제를 좀 보여드리고 우리 어떻게 갈 건지도 좀 보실 겸 이렇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문제 좀 보여드렸는데요. 문제풀이는 이거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네, 문제풀이는 모의고사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먼저 지금 범위를 정해드렸고 그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가고 오늘 뭐 말도 안 되는 개수가 나갔죠. 100 몇 개가 나갔잖아요. 100 몇 개가 나간 게 이번 주가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주에 풀어오실 거 플러스일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한 번 더 문제가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푸는 속도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많이 남을 적에는 또 일정 부분 보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해답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해답이 아니죠. 그게 답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답안 스케치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쓸데없는 자료 같아 보이는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저희 학원에서 지금 보시면 국어 같은 과목은요. 모의고사가 나갈 때 모의고사 시험지보다 더 두꺼운 자료가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책 저 책 찾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문제를 해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책자가 한 권씩 프리로 나가게 됩니다. 모의고사도 이미 몇 달 전에 출제가 돼 있고
책자로 답안지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특히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왜 이런 구질구질한 답안지를 주는가, 뭐 정말 인쇄하기도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책 저 책 안 찾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넣어서 그냥 한꺼번에 잡고 갔다 이렇게 드리기도 할 거고, 교재 내용이 다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럴 텐데, 문제풀이는 선생님들의 회독을 도와드리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가 아니라 회독용이다. 회독용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부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그때 못 보셨던 거 아니면 모의고사 문항이 11개, 12개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 안 나왔던 거 촘촘하게 이런 것까지 그때 못 외울 것 같아서 못 냈던 것들을 다 물어보는 중이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 지금 외워서 쓰시지 못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복습하시고 하면서 답안을 미리 작성해 오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하여 이 문제풀이반에서 최악은 아침에 오셔서 문제를 받으셔서 딱 정자세로 앉으셔서 자, 답을 부르거라. 나는 받아 적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선생님들은 여기서 얻어가실 게 한 개도 없다.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실 확률이 너무 높고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받으시고, 학원에서 혹시 문제가 업로드 됐는데 빨리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면 탭으로 받으시든 출력을 하시든 하셔서 그래도 조금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여기서부터 하나라도 더 나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시면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좀 높이게 될 거고요. 그럼 너무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고 그냥 복습하는 것 같은 학습지 같은 문제를 계속 푸느냐라고 하시면 그거에 보완이 될 만한 게 이제 매주 보시게 되는 모의고사가 되겠죠. 이번에는 모의고사를 아침에 보지 않고요, 오후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한 오후 5시쯤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모의고사는 지난주 걸 봐요. 그러니까 미리 하지 않고 지난주 거, 그러니까 오늘 한 분량 안에서 모의고사가 나가게 되는 거지 미리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뭐 미리 나올 것들을 막 고민하시고 그러실 거 아니고 해놓은 상태에서 복습하셔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의고사 관련된 그 뭐 데드라인이 언제까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시험지 안에 다 적혀 있을 테니까 뭐 직강 선생님들은 시간 보시고 그대로 내시면 되니까 됐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그대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차 공지하고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석차 공지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모의고사를 볼 것이다 라는 정도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만 이렇게 저희가 국어국만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될 거지, 다음 주부터는 조금 상황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 보시면 이제 국어국 2로 되어 있는데, 문제를 내다 보니 오늘 선생님들 문제에 정가가 없어요. 그래서 정가 파트랑 민속학의 일부를 집어넣어서 그 주중에 한번 문제가 업로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교육 철학서부터 시작일 거예요. 그리고 밑에 2015 총론, 2022 총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씩 끊어놨죠. 선생님들 저희 교육과정을 볼 텐데, 교육과정을 어느 한 주에다 문제를 몰아서 보면 아직 교육과정을 안 외우신 분들한테는 그것도 너무너무 큰 고통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요 순서대로 갈 겁니다. 요 순서대로 갈 거고, 이거 역시도 이해를 하고 계신가 일단 물어본 다음에 좀 뭐 외워야 될 것들을 또 표시를 해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갈 거고, 모든 문제는 너무 당혹스럽지 않게 반드시 미리 드릴 거고, 그리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볼 때 그때까지 조금씩 외워 놓으시는 걸로 이렇게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한 8주간에 걸쳐서 교육과정을 좀 천천히 저희는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뭐 철학이나 뭐 현대음악 교육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게 될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는 과정에서
철학이나 교육 철학이나 미학 파트나 심리학 파트 앞쪽에 깔려 있는 한 6주차 정도 되어 있는 부분과 교수법 부분에선 조금씩 잘라서 제가 과제를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과제는 첨삭용 과제입니다. 그래서 글을 좀 잘 갖춰서 쓰시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과제도 부여가 될 테니까 그건 부정기적인 것이라서 선생님들께서 좀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도가 나갈 거고요. 저희가 8월 말경에 지금 악점 문제가 나갈 텐데 이 악점 문제가 틀림없이 분량이 한 주는 확실하게 넘어갈 거고 2주 가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일단 9월 2일 날 9번째 주로 되어 있는 주에는 일단 수업을 없게 해놓을 겁니다. 없게 해놓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밀린 특강을 들으셔도 상관없고 뭐 남아있는 컨텐츠들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선택해서 들으시는 걸로 해서 9월 2일에 해당하는 9주차 수업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있는 주가 추석 연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석 연휴주도 선생님들께서 한번 그 진도를 따라잡으시는 주가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아마도 저는 틀림없이 뭐 진도가 남아서라든가 그래서 제가 녹화한 분량이 또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그럴 때 또 선생님들께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연휴 때는 학원의 직원들도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좀 한 다음에 저희가 날짜 맞춰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거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가 좀 빤하게 하는 게 서양음악 악전, 국악 악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끌어서 하다가 그러지 말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들께서 차라리 한 곱이 넘기고 시작하시는 국악곡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올해는 국악곡부터 좀 문제를 가지고 와 봤고요. 뭐 문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재 안에서 한 80%는 풀려야 된다 생각이고 교재랑 보시면서 좀 그걸 낯설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문제들을 좀 만들어서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해본 거니까 그냥 회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원하고 회독이 같이 돌아가면 저희가 9월까지 수업이 가잖아요. 조금 늦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앞으로 진도를 빼실 수 있으면 더 빼셔도 좋겠고 그렇게까지도 힘들다 그냥 학원 진도에 맞춰서 회독하는 것도 간신이다라고 하시면 뭐 그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처음 공부하시는 기준으로 예습복습을 문풀로 하시는 것도 일단은 한 번에 회독을 돌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화 이론이 아직 적이가 안 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적이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인강에 강의가 이만큼 쌓여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시면 빠르게 일단 인강 듣고 수업하고 문제 풀어가지고 답을 대충이라도 써놓고 다시 반복하고 하는 식으로라도 맞춰가면은 일단 지금 이 시점 저희 반환점을 확실하게 돌아버린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요즘 뭐 카페에 이렇게 막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뭐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런 질문 오시면서 상담해 주나 막 이러시는데 대부분 다 그런 질문이세요. 저기 심화반 진도 밀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시는데 어떻게 심화반을 복습을 하시는 걸로 11월까지 가라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심화반하고 같이 어쨌든 문풀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할까요? 되게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문제 풀면서 듣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국악곡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1번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것 중에 딴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요 얘기 하려고 했어요. 갑자기 가사가 많아 라는 말을 들으면
가사가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하실까 봐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중광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보태평의 가사가 적어서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거 보시는 거 보면서 중광장을 넣어야지 막 이런 이상한 인지도를 그리시지 마라. 앞에 뒤에 주어랑 잘 보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종묘제례에서 악가무가 있는데 무는 일무로 빠져버렸으니까 괜찮고 악하고 가가 있으면 가는 악장을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에 해당하는 것이 보태평과 정대업이죠. 물론 가도 보태평과 정대업의 가사를 노래하지만,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일단은 가는 악장의 가사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다 일단 악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세종 당시에는 이게 회례 악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회례 악으로 지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조 때에 이것을 제례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자수로 축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저기 조선 후기 이야기로 막 착각하고 지어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가사의 구수가 너무 많아서 재항의 압액이 어렵기 때문에 제사에 쓰기가 좀 어려워서 뜻은 그대로 두고 글자 수를 줄여서 지었다. 추가된 악장도 새로 지어서 지었는데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도 원래 뭐 11곡이었던 걸 11곡으로 줄이고 15개였던 거 11개로 줄이고 이렇게 됐던 건 그냥 곡수를 줄인 거고요. 줄인 거 가사의 구수 줄이고 곡수 줄이고 이렇게 됐는데, 새로 지은 건 새 악장이 있죠. 새로 지은 3개의 악장 이름을 적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진찬, 철변두, 송신 적으시면 되고, 얘들이 멜로디는 모두 같고 가사만 다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3개의 악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뭐 멜로디 같다 다르다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3개의 악장이 추가되었으니 그 악장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찬, 철변두, 송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뭐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문제를 좀 가볼게요. 진찬 이야기가 나와서. 선생님들 지금 이 악보 보시면서 이게 무슨 악보인지 혹시 딱 보고 나는 이렇게 되면 뭔지 알아 라고 할 만한 거를 좀 잡고 계시나 싶어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실 때 진찬이라고 하는 글자를 읽으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풍한지악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조상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보통 생각하실 때 진찬은 음계가 앞에 나와 있는 보태평들하고 다르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도레미파솔라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뭔가 다른 조가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잡았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그냥 조상동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황종평조 계열의 악곡으로 적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 악보는 323, 323으로 되어 있는 323, 323으로 되어 있는 어쨌든 절대로 세종실록일 리 없고 세조실록 이후에 어떤 악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확인할 거예요. 얘가 도대체 무슨 악보인가? 확인할 거거든요. 자, 선생님들 진찬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응종이 사용되는 거. 또 하나 황대, 태협, 고가 사용되죠. 고하고 응종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음약보의 성격상 오음약보는 뭐가 문제죠? 오음을 적기 때문에 만약에 6음음계나 7음음계의 악곡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들을 적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무엇을 병기한다 이런 게 한번 책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공척보요. 공척보는 원래 중국의 소각을 적기 위해서 쓰는 기보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척보가 사용이 됩니다. 선생님들 못 찾으실까 봐 제가 표기를 해놨어요. 공척보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응종을 가리키는 범자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척보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글자를 보면서 이게 공척보에 사용되는 글자인지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척보 사용, 그리고 오음약보를 사용하고 있다. 오음약보를 사용하고 있다. 위쪽으로 좀 촘촘히 적혀 있는 거를 대충이라도 한번 본다면요. 대충 한번 가볼까요? 이건 무슨 글자?
고라고 적혀 있고 요건 박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고자가 박이거든요. 그러면 박은 박 치는 것 같고 고는 북을 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 북만 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쌍자도 적혀 있고요. 여기는 편자도 적혀 있어요. 어디 요가 있을래나? 여기 있네요. 요. 자, 제가 좀 뺄게요, 이제. 이렇게요. 그럼 이제 얘기가 끝난 것 같죠? 장구, 박, 그리고 또 하나 무지무지 글자 어려운 거 제일 요쪽 줄로 쭉 따라가는 건 틀림없이 가사일 거예요. 가사일 겁니다. 그래서 가사까지 적혀 있는 악보인데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율명 안 적혀 있다. 율명이 안 적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세조실록입니다. 요것이 세조실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맨날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럼 무슨 책은요? 무슨 책은요? 이렇게 카페에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확인조차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 이제 다음으로 종묘제략을 적은 악보 중에는 대학 후보가 있어요. 대학 후보는 세조 때의 악보를 적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책은 영조 때 만들어진 책이고 영조 때 만들어진 이 책은 영조 때 우리가 정대업과 보태평을 11곡으로 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세조 때하고 좀 다르게 종묘제략의 확정판이 실려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대학 후보는요. 율명도 적고 모두 적고 예, 오음약보도 같이 적고 율명도 적고 오음약보도 같이 적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율명도 적고 오음약보도 같이 적고 그 다음에 장구도 적고 박도 적고 그리고 가사가 나온다는 점에서 세조실록하고 구분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쪽으로 좀 와볼까요? 아까 범자로 적혀 있었던 그 부분. 범자로 적혀 있었던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율명으로 응을 적어버립니다. 그냥. 왜? 율명을 적을 수 있는 악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율명을 적는 칸에 맞춰서 율명으로 응을 적어서 응종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게 적는 방법이라는데 특별히 이유는 없고요. 하일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개를 적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계면조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요 자를 쓸 적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일이라고 하면 원래 얘가 평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황, 태, 중, 임, 남이기 때문에 바로 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하일이 아니고 하일개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응종을 표기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학 후보가 가지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 후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소가공보 인편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가공보 인편인데요. 소가공보 인편하고 대학 후보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특히 소가공보 인편 요 편에서는요. 2권인데요. 이게 2권인데 종묘제략 적는 부분은 소가공보가 전체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앞으로도 소가공보 보실 때도 한번 신경 써서 보실 수 있지만 소가공보 인편 요 2권에서는 특히 얘들만 이렇게 율명도 적고 오음약보도 적고 하는 식으로 돼서 대학 후보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일을 뭐 맞춰라 어째라 할 만큼은 시험 문제가 나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적는 방법도 같습니다. 응종을 적는 방법이 같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악보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보시면 거의 동일한 악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소가공보 인편하고 대학 후보는 이 해당 부분이 거의 같은 악보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소가공보 신편입니다.
이 소가건보 심편은 원래서부터도 선생님들 이 악보가 얼마나 특이했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악보가 이렇게 진찬 악보가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자 이름이니 뭐니 하는 말을 그동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음길이가 예전에 있었던 그 정감만큼을 절대로 차지하고 있지 않고요. 훨씬 더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응종이 사용된 데 찾으셔야 될 텐데 이 자리입니다. 조금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압축적으로 적다 보니까. 소가공부 심편에서는 응 자리가 여기에 오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저희 종묘절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보통 그 종묘절약에서 이렇게 변천을 볼 수 있는 책들이 대충 요 정도였잖아요. 세종실록, 세조실록 갔다가 근데 세종실록에는 진찬이 없으니까 논외. 그 다음에 세조실록의 진찬, 그 다음에 대학후보, 소가공보 인편, 심편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보실 수 있는 문헌들은 다 보여드렸고 어떻게 적는지도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자고 문제를 좀 드렸습니다. 별거 없죠, 이 정도면. 자, 그럼 3번으로 좀 가볼게요. 중국 고대 무용제도에 따르면 천자는 8일무, 제후는 6일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대부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대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4일무, 사는 선비라는 뜻이고 선비는 2일무로서 조선시대 왕조의 역대 종묘에서는 6일무를 사용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8하고 6이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현대 종묘제례의 일무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8줄씩 춤을 추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무는 앞에 4줄이 무엇을 들고? 검을 들고 뒤에 4줄은 창을 들고. 이거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라고 하시면 여기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도 혹시 시험 문제가 아주 심통을 부려서 8일무는 88이 68이고 6일무가 68이 48이야 라고 하는 주장을 어디선가 보시게 된다면 중국 고대 문헌 중에 이게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4일무도 48이 32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어느 학자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의 말이 더 맞다고 이분의 그 제도를 따라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학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미 기출문제로도 보셨던 종묘 친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도병에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6명 쓴 걸로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라고 보시고 그 얘기를 문제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너무 헷갈리시기만 할 것 같아서 뺐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 그런 이야기 하는 중국 학자가 있고 그걸 신봉했던 사람은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까지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조선 정기 회례 악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조선 정기의 회례 악무 뭐 알아요? 조선 정기 회례 악무. 회례 악무로 지정되었다가 나중에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회례 악무로 아는 거 보태평하고 정대업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긴장하지 말고 그에 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정기 회례 악무에 관한 설명인데 해당되는 문헌과 어떤 악무에 대한 설명인지 쓰고 이를 기초로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식의 시험 문제들이 그동안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학괴범의 그 정제 묻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상 보던 데서 한 문단 정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 흐트러 놓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한번 살짝 그냥 그런 경우를 보시자라는 거였어요. 대저 하느님은 명하심이 쉽지 아니하매 뭐 어려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요. 자, 여기서 이런 듯 장한 일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하는 부분부터 잠깐 볼게요.
마땅히 노래하여 찬송을 올리오리. 개우는 일변 1편인데 목조가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목조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성계 조상님이잖아요. 목조께서 바다를 건너서 알동으로 옮아가며 삶에 아마 이게 저기 이성계 조상부님들이 저 북쪽 지방 사셔가지고 북쪽 지방에서 그 나름 크게 그 지역을 일구고 사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신망이 깊은 지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아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이사해서 살고 있었더니 북동 지방 백성들이 모두 마음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개우가 뭘까요? 개우가 세종 때 만들어졌던 보태평의 첫 번째 곡이에요. 개우가 세종시대에 만들어졌던 보태평의 첫 번째 곡입니다. 그래서 이 개우에서는 이성계의 조상인 목조가 어디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살아서 마음으로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서 문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보태평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게 덕이면 되고 문덕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보태평이라는 걸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헷갈려 하실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교재가 있으셨다면 뭐 이것저것 뒤지시다가 개우라는 단어만 하나 집어내시면 개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아 이거 문덕과 관련되어 있는 보태평 이야기구나 이렇게 시작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이성계가 얼마나 많은 무공을 세웠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정대업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보태평하고 정대업을 만들었는지를 막 칭송하는 그런 글에서 한 대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보태평과 정대업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므로 보태평 정대업이 언제 만들어졌다? 세종 때다. 그래서 세종실록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냥 약간의 스토리텔링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러니까 세종 때 보태평과 정대업이 지어질 때 세종의 아버지 태종, 세종의 할아버지 이성계, 그리고 그 위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면서 4명까지를 잡아서 이분들이 얼마나 왕실의 윗어른이 되게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보여드리는 문제로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5번은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걸 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보태평 중 기명의 악보이다. 악보에 네모로 표시된 부분들을 부르는 명칭과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왜 이런 게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페이지가 공란이어도 하나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여기는 좀 틀어보려고 일부러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선생님들 기명악보입니다. 기명은 본 적도 없는 곡이기 때문에 왜 갑자기 기명이 나와 라고 하면서 걱정하셨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일 겁니다.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도대체 무슨 문제야 라고 하시면 이쪽에 맨 왼쪽이 종경 방향이죠. 종경 방향의 악보가 남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해금이나 아쟁 같은 악기들이 활로 그어서 연주를 할 때 남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남. 근데 요 관악기들하고 노래가 좀 문제인데요. 노래는 너무 복잡하니까 노래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관악기들 좀 한번 봐봅시다. 이 관악기들이 바로 남에서 남으로 가지 않고 어디를 거쳐서 온다. 청왕을 거쳐서 남으로 들어오더라 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경우에 이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 요거 정말 나오면 설명 좀 하면서 나올 테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옵니다. 왼쪽 악보로 오시면 여긴 어떻게 돼 있냐면 악보가 좀 그리기가 컬러로 그려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임과 임 사이인데 피리하고 대금 있는 쪽에서 임하고 임 사이에 뭘 집어넣고 있죠? 청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종묘제례학에서 흔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이소리라고 하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생전 본 적도 없는 곡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 라고 하면 예, 희문은 안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희문은 여기서 빠지는 악곡 중에 하나입니다. 희문은 잘 안 나타나는 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 조금 이따 답지 보면서 확인을 해 드릴게요. 간음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종묘제례학 악곡을 보면 예를 들면 황이 있는데 저쪽에서 편종 편경은 땡 하고 황을 쳤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따란 이러면서 이렇게 장식음을 붙인 건 그냥 장식음이에요. 장식음. 그 다음에 간음이라고 말하는 건 같은 음 사이에, 같은 음 사이에. 그래서 종묘제례학 악곡들 중에 같은 음들 사이에 간음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같은 음들 사이에 간음이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의 규칙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가봅시다.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수업 시간에 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간음은 종묘제례학에서 동일음들 사이에 삽입되는 음이다. 실제로 소과건보 같은 악보를 봐갖고는 확인도 안 된다. 소과건보 때까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적어도 20세기쯤 와서 생긴 변화로 보고 있어요. 편종과 편경 같은 타악기는 옛날 그대로 같은 음을 땡땡 쳐요. 그래서 두세 번 쳐서 소리를 내는데 피리와 대금 같은 악기가 그냥 한 음으로 쭉 뻗어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편종, 편경이 두세 번 소리를 내는데 피리가 대금이 두 번, 세 번 같은 음을 도, 도, 파, 파 이렇게 불지 않고 그냥 쭉 뻗어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새로운 음을 넣어서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소리를 넣어서 낼 때, 새로운 소리를 넣어서 낼 때 이걸 간음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외우는 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외우는 이야기는 선생님들께 제가 이걸 다 외우시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뭐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이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장사원 선생님은 태는 간음을 안 쓴다고 그러시고 서원범 선생님은 쓴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태는 약간 좀 오락가락.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왜 빈칸이 나요? 라고 하시면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첫 번째 칸은 정대업입니다. 보태평입니다. 그럼 보태평은 원래 무슨 음을 쓰는 애죠? 황태, 중임, 남만 쓰죠. 그러니까 황태, 중임, 남이 아닌 음들은 이렇게 찍찍 그어놓은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황하고 황 사이에도 황 이렇게 되면 도도 이 사이에 황, 임중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복잡하게 오는 경향이 있고, 태는 장사훈 선생님하고 서원범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께서 보신 건 요거였죠. 요거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 중 사이 이렇게, 남 사이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차라리 여기는 외우시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청성은 그냥 바로 위의 음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황태왕, 중태중, 그 다음에 중임중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청성 쪽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든다고 해요. 왜 여기는 중임중이고 저쪽은 중남중이고 이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추정으로는 악기 음역 문제도 좀 끼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대업도 그렇게 된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 율명을 하나하나 외우시기보다는 간음이라고 하는 형식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종묘제례학에서 동일음이 반복이 될 때 뭐 동일음 반복되면 옛날부터 관습대로 그냥 편종 편경은 그대로 음을 치지만
피리는 그대로 이어서 그냥 쭉 불어버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음을 새로 삽입을 하는데 그 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원칙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중간 음들이 끼고 있다. 자, 저는 지금 보태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정대업에서도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이쪽은 정대업을 밑에 칸에다가 적어드렸습니다. 마침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논문이 있어서 그걸로 좀 드려봤고요. 선생님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제가 김영이라고 하는 선생님들께서 좀 잘 안 친한 곡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많이 보는 희문 같은 악곡이나 현미, 대유 같은 악장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처음 보는 악곡을 가지고 주로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간음이 나오면 간음은 그냥 단순한 장식음이 아니다. 같은 음이 반복이 될 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고 쭉 뻗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악장에 따라서 안 쓰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곡들은 이제 뭐 답지 보면서 하나씩 더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한번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맨날 들여다보고 있는 바로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 그 보태평의 변화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종묘제약 변천에 관한 부분에서 매일 보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현재 연주되고 있는 보태평과 정대업 음악 자체는 고종 18년에 다시 중수가 된 거듭 그 편찬이 되어 있던 무슨 곡에 전하고 있는 악보가 가장 가깝다. 음악적으로는 뭐가 제일 가깝다? 소가권보 신편이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조 때 발간되어 있는 대학 후보와 소가권보 모는 악보는 일치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악보는 일치했는데 아까 보셨죠? 뭐하고 뭐가 거의 구분이 안 가더라. 소가권보, 인편이 거의 구분이 안 가는데 그래서 영조 때 발간된 대학 후보와 소가권보 인편은 악보가 거의 일치하는데 보태평 중에 뭐와 뭐를 합쳐서 용광하고 정명을 합쳐서 그래서 4번, 5번은 그냥 합치면 되니까 어느 쪽이 먼저 나와도 상관없어요. 4번하고 5번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용광, 정명을 합쳐서 한 장으로 하고 중광장을 정명장 다음에 넣어서 구변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가권보 신편이라는 책이 악보는 현행하고 가장 가까운 악보인데 뭐가 빠져있다? 중광장이 빠져있는 것이 좀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표 많이 갖고 계셔서 이거 표 답지에도 안 넣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도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용광 정명이 합쳐져 있고 중광장이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은 되려 여기 대학 후보하고 소가권보 인편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음악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하는 소가권보 신편이 중광장에 빠져 있는 것이 좀 특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만 좀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조선 후기 종묘제례학에 나타난 변화인데 역사순으로 좀 배열을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문제를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역사순으로 배열하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시든가요? 1, 3, 2가 되고요. 그리고 4가 맨 뒤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쟁을 제외한 모든 현악기가 헌가에서도 사라졌고 등가 악현의 악기가 10종으로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저희가 기록상으로 놓고 보는 종묘제례학에서 완전히 현악기가 사라지고 특히 그 아쟁을 제외한 악기가 모든 현악기가 헌가에서도 다 사라진 것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1917년 정도 와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이전에는 적어도 그 어느 정도의 현악기는 있었단 얘기냐라고 하면 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17년 이후에 사라졌고 등가 악현에서도 악기가 크게 축소된 것은 요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나머지는 뭐 연도수 다 적어놨고 요게 영조 때 먼저 현미하고 정명을 합쳐서 영조 19년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용광 정명을 합쳐갖고 더 이상 추가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게 영조 41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조선왕조 실록까지 확인해서 본 거니까 혹시 좀 이상하게 섞어놓은 책들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걔들을 안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실록에서 확인한 거니까. 그래서 19년하고 41년 비교하시고 인조 4년이랑 숫자는 교재랑 보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4번만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지에 조선악개요로 되어 있는 등가 악현 관련된 내용이랑 다 집어넣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등가 악현에 아쟁을 제외하고는 악기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8번입니다. 선생님들 이건 언젠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금 좀 벼르고 있는 중인 악보인데요. 한번 찍어볼까요? 얘 뭘 것 같으세요? 어느 책일까요? 이제 우리 앞에서부터 했으니까. 세조실록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세조실록입니다. 세조실록이고요. 오음약보로만 적은 악보이고, 그 다음에 좀 읽을까요? 희문지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희문지약 청왕종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왕종조. 이 청왕종조라는 말이 어느 옥타브의 청왕을 어느 옥타브 이를테면 이 청왕종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 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옥타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 곡을 왜 청왕종조라고 부르는지는 딱 잡을 수 있어요. 시작하는 게 하오거든요. 하오는 실제로 만약에 얘가 도레파솔라 이렇게 생긴 도레파솔라로 되어 있는 평조라고 한다면 하오는 한 옥타브 아래의 도레파솔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궁이면 하1, 하2, 하3, 하4, 하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음이 궁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5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청왕종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곡은 궁은 한 옥타브 위에 있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좀 느끼게 하죠. 그래서 청왕종조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딱 궁에서 시작하면 그냥 황종궁 이럴 것 같은데 청왕종궁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하오에서 시작을 하는 건 원래 궁에서 시작해서 궁으로 끝난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하오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낮은 도에서 낮은 한 옥타브 낮은 도에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어떤 옥타브의 도를 가리킨다는 표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종위치인데요. 황종위치 선생님들 이게 저기 어느 대학원 시험에 나왔었어요.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학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은 곧잘 임용해서 다시 재탕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해마다 꼭 선생님들께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가요. 여기서 황종 위치의 치라고 이야기하는 건 중국식 선법 이름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황종 위치의 치란 치우 궁상 각의 순서로 음이 배열되는 그 치조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조와 관계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궁상각 치우가 원래 음정 간격이 여기다가 만약 써본다면 도, 레, 미, 솔, 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조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솔라도레미의 음정 간격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황종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황종이라는 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치조의 배열을 갖는 음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황종치조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솔라도레미 간격을 뭐라고 불러요? 황종평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황종위치란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종평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 만약에 이걸 황종위치만 남겨놓고 여기를 아예 황종위치라고 한글로 적어주고 악곡의 제목이랑을 다 지워버린 다음에 역보를 율자보로 시키는 문제가 그건 이제 이론에서 하면 되겠죠. 국악 이론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하나 더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황종 계면은 뭐라고 적을까?
라는 것도 되겠죠. 황종 계면족을 적으라 그러면 황종 위 뭐라고 적으면 되죠? 우를 적으면 되죠. 황종 위 우를 적으면 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 궁상각치 순이 돼서 라도레미솔 형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황종 위 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황종 위 치라는 이 한자는 황종이 시작되면서 황종에서 치조가 만들어지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치조의 간격은 치우 궁상각의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가 그냥 편의상 지금 솔라도레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그렇게 쓰시고 싶으면 2, 3, 2의 간격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도, 3도, 2도, 2도의 간격을 갖도록 만들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중국에서 갖고 온 그 음정 간격과 그 선법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 음악에다가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황종 위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얘기다. 그러면 황종 계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황종 위 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너무 개수가 좀 몇 개 없어서 그런데 조금 악보 가다 보면 뭐 상도 있고 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하나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거에 맞추어서 율자보로 역보하시오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그건 그때 나오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9번은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하셨던 질문들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대답을 좀 해보려고 문제를 좀 드려봤어요. 다음 보기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가사에 공통점을 쓰고 1과 2의 박의 위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문제를 드렸습니다. 얘가 편하실 것 같네요. 선생님께서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애는요.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애는 많이 알고 계시는 영신희문이에요. 영신희문인데 뭐 별로 어렵게 안 보셔도 되겠죠? 자, 보시면 세덕, 개아, 후 이렇게 해서 옆에 한자가 같이 옆에 따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세덕, 개아, 후 이렇게 돼서 같이 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세덕, 개아, 후까지는 한자가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실제로 노래 부를 때도 들리거든요. 애를 붙여요. 이 애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자, 이거 우리 조상들이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뭔가 구를 끊기도 하고 좀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습적으로 붙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종묘제례를 누군가는 순한문체로 노래한다 라고 말하면 순한문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차피 애가 무슨 의미가 있어. 세덕개하우가 중요한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국한문 혼용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누가 국한문 혼용체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덕개하우 같은 순한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의미가 없는 말, 우리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말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국한문 혼용체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얘가 너무 뜻이 없잖아요. 너무 뜻이 없어서 그냥 순한문체로 나오는 책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선생님들 중국어가 배우기 쉽답니다. 안 믿기시죠? 이제 친구가 중국 살다 왔고 중국어 배우기 쉬워 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그 말이 쉬워 그랬더니 걔들 문자 치는 거 보면 쉽대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발음 기호를 적으면 한자랑 이게 좌라락 뜬다네요. 그거 중에 골라가지고 딱 치면 된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읽거나 이렇게 쓰고 들을 줄 알면 되는 상태래요. 그리고 그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조사가 한 개도 없답니다.
그래서 자를 이렇게 배열만 하면 된대요. 근데 그 배열이 놀랍게도 영어 순서라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뒤로 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두드리면 돼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쉽다? 근데 이놈의 사성을 좀 우리가 익히기가 힘들어갖고 고저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 억양을 대충 알아듣듯이 그냥 외국인이 대충 떠듬떠듬 말하면 또 중국 사람도 대충 알아듣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말보다도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덕 개화 후를 해놓고 그걸 애를 이렇게 붙여갖고 뭔가 의미를 좀 보충하고 싶었던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선생님들께서 보통 한 글자를 읽고 나면 박을 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한 구가 끝나고 나면 박을 치는 게 지금처럼 새덕 개화 후 애를 치고 이렇게 꽝 치는 경우, 이렇게 꽝 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형애 성애까지 해갖고 조사까지 치고, 그러니까 여기 조사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이 애까지 치면서 박이 땅 하고 박이 딱 쳐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통 박이라고 하는 거의 위치는 한 구를 노래 부르고 나면 박이 한 번씩 쳐진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저는 첫 번째 포인트는 오케이, 애가 붙더라. 애가 붙는 애들이 되게 많다. 근데 애는 구의 끝에 붙나라고 하면 지금 이 곡은 구의 끝에 붙어요. 그 다음에 그 애랑 애가 끝나는 마당에 다시 박도 한번 같이 친다. 보기 1번은 그래요. 근데요, 항상 그렇지도 않아요. 이 애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황 이렇게 나온 곡이거든요. 오황, 이거 기명이에요. 보태평 중에 기명인데요. 오황성 이렇게 해갖고 한자는 여기 있는데 가사 중간에도 애들이 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애가 맨 끝부분에 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희문만 쪼물락거려서 그래요. 맨날 희문만 보다 보니 항상 희문만 그저 그렇게 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 한자, 우리 뜻없는 이 애 같은 글자들이 가사 중간에 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박은 한자로 글이 끝나는, 한자의 한 구가 끝나는 데서 붙을 수 있어요. 한자가 끝나는 부분에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드릴 하나 팁. 박은 한 구가 끝날 때 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박의 위치가 꼭 한 구가 끝나지 않고도 나올 수 있으니 희문만 보고 속단하지 말자. 희문을 보면 희문은 너무나도 우리한테 착각을 일으킬 요소가 너무 많다. 한 구가 끝나면 끝에 애를 붙이면서 노래가 끝나던데 라든가, 그리고 한 구가 끝나면 박을 치던데 라든가. 근데 악장에 따라서는 박치는 위치도 불규칙하고 애가 붙는 위치도 불규칙하다라는 거를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지 보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종묘제례학의 가사에는 의미가 없는 가사가 붙어 있다. 사실 이거는 원래는 없었던 것이라고도 알려지고 있는데 애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한시 형태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노래를 실제로 부를 적에는 등장을 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되게 애매한데 어쨌든 이숙희라는 학자분은 입타령이라고 부르세요. 입타령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입타령 아우 오우 하는 그거하고는 좀 경우가 달라서 이 용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왈가왈부하는 중이에요. 요건 조금 왔다 갔다 하고요. 어쨌든 의미 없는 우리말 글자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보여드렸던 건 요거였어요. 요거였는데 이런 식으로요. 새덕개화 후 다음에 애가 붙고 박을 치는 경우, 이게 보기 1번이었죠. 보기 1번처럼 새덕개화 후 쓴 다음에 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보기 2번은 어떠셨어요? 오황 성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가사 중간중간에 애가 끼고 가사 끝에 박이 붙는 경우. 그래서 가사 중간에 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위치조차도 일정치가 않고 박도 가사하고 일치하지 않고 아무 때나 치는 경우. 그래서 박이 이렇게 가사가 가는 중간에, 박이 가사 중간에 혹은 뒤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한 구가 끝나면 박을 친다라고 하는 그것도 오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개 중에는 애가 아예 없고 가사하고 박이 일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사와 박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냥 증거를 보여드리느라고 프린트가 길어진 것이고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박이 끝에 붙을 수도 있고 중간에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넓혀 놓으시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국한문 혼용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한자 전용이라고 순한문체로 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잠깐 좀 봐주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들고 외우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으로 가보면 선생님도 이제 얘가요 10번으로 갔는데 다음 악곡이 실린 문헌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 악곡은 궁에서 시작해서 궁으로 마친 형태이다. 악보의 첫 행을 첫 각을 세조실록의 기보법으로 한번 옮겨 적으시오. 단 높이만 적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문제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세조실록의 기보법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저도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별로 큰일은 아닐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 일단 이 악보는 무슨 악보? 세종실록 악보겠죠. 이게 세종실록 악보인지는 어떻게 알아라고 하실 분은 좀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행이 몇 정간으로 이루어지면? 32정간으로 이루어지면 세종실록 이거 누가 봐도 16칸을 훨씬 더 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세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아마 이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낮은 음역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준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낮은 음역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든 표기를 할 텐데 지금은 그것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얘가 남에서 시작해서 남으로 끝날 거라고 그래서 궁에서 시작해서 궁으로 끝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해볼 일은 뭐냐면요. 제가 남을 하나 우리말로 적어볼게요. 남을 적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하시느냐 하면은요. 그 다음 높은 음을 한번 찾아서 불러보세요. 그 다음 높은 음은 뭐가 되죠? 청황이 되겠죠? 황. 일단 편의상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요. 태가 나오지 않을까요? 남, 황, 태.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고도 있고 임도 있고요. 그럼 얘들 사이에 음정응격을 찾아보셨나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남, 황, 태, 보임. 이렇게 돼서 3이 2, 3이면 얘는 뭘까요? 남녀 계변입니다. 남녀 계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그냥 직접 적을까요? 남은 뭐가 되고? 궁이 되고. 저는 그냥 빠르게 이렇게 적습니다. 태는 상이가 되고 청황은 상일이 되고 궁이 되고 궁이 되고 참 무료한 일을 하셨겠지요? 상이 그 다음에 상일 궁 아주 무료하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음이름만 쭉 따서 적으시면은 궁, 상이, 상일, 궁, 상이, 상일, 상이, 상일, 궁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선생님들 답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그 똑같은 답이 지금 여기 있을 겁니다. 똑같은 답이 여기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 악보는 세종실록에 있는 악보이고, 그리고 그 지금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악보는 세조실록에 있는 악보입니다. 오늘 세조실록을 눈에다가 좀 꼭 찍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조실록은 오음약보를 쓰고 율명을 병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목이 영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관은요, 이 문제 왜 드렸는지 느낌이 오세요? 제가 표에다가 선생님들 영관이 어디서 왔는지 그 정대호 표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외우고 계시나 한번 보려고 한 거예요. 영관의 원형은 영관인가요? 아니었죠. 화태였죠. 그래서 화태가 영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갖고 계신 문제에 드린 악보는 세종실록에서 제가 화태를 찾은 거예요. 화태를 찾았고 화태를 축소해서 영관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부분은 운 좋게 아주 똑같아서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대협이 어떻게 변천했는지에 대해서 그 아직 표로 잘 안 외워지셨다면 우리가 왜 중요하게 다루는 곡들은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영관은 화태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실 겸, 그래서 어떻게 닮았나도 한번 보실 겸 화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32정간을 한 줄을 옮겨 적었잖아요. 근데 32정간을 한 줄을 옮겨 적으니까 여기서 몇 줄이 된다? 2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줄로 옮겨 적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로 갑니다. 자, 다음 보기 1은 시용양 악보에 실린 고려가요 중 일부이고, 보기 2는 세종실록 보태평 중 한 악장이다. 두 악곡의 제목을 쓰십시오 라고 해서 문제를 드려봤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어차피 저희가 배운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보태평에서 고려가요하고 연결이 있을 만한 악곡은 사실 한 개밖에 없다시피 했어요. 뭐였죠? 풍입송이 융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선생님들 오늘 가셔서 혹시라도 시용양 악보를 뒤지시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왜 안 나와 막 이러시면서 화를 내시면 조금 더 가보세요.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만 저 엄청 걸렸거든요. 한 주씩 계속 놓고 있는데 안 맞아갖고요. 여기 둘 다 중간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융화에도 중간 부분이고 풍입송에서도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첫 부분을 주면서 시험 문제를 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중간 부분에 보시면 거의 지금 이렇게 1대1로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을 찾으셔도 괜찮기는 한데 지금 제가 본 중에서는 비슷하게 가는 걸로는 여기가 제일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풍입송하고 융화가 어디가 닮았느냐, 몇 행이 닮았느냐를 가지고 쓴 논문도 쓰는 사람들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행이 다 달라가지고 어디는 요만큼 닮고 어디는 요만큼 닮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냥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보태평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서 좀 빤하게 보실 수 있고 이래서 중간 부분에서 아주 유사한 선율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첫 부분에서 안 나온다고 미리부터 막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서 좀 닮았다라고 해서 확인하시면서 이름이랑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모든 악곡들의 인입장하고 인출장은 가사의 앞부분이라도 조금만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사 부분을 제가 지우고 이쪽에다가 옮겨서 적어드렸어요. 다음 보기의 악곡은 오른쪽과 같은 악장으로 노래를 하는데 악장의 성격을 근거로 해서 1부터 3까지 들어가야 될 악기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라고 해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두 번째 줄에 무공을 밝히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대업 모두가 다 해당이 될 거잖아요. 정대업 모두가 다 해당이 될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요. 천권아 열성으로 시작하는
하늘아 우리 열성을 사랑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욕이요. 요 정도는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거고, 그러니까 무곡만 가지고 믿고 가기에는 좀 불안하니까 앞부분은 조금만이라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기의 악보는 오른쪽과 같은 악장으로 노래를 한다. 그래서 얘가 소무다. 예, 소무의 가사를 좀 외우셔서 소무다. 무공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대업에 속한 악곡이고, 그리고 천권으로 시작하면 얘는 소무다 정도까지는 그냥 한번 좀 알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표시한 부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왜 1, 2, 3을 뚫었을까요? 1, 2, 3을 뚫어놓은 이유 중에 1번하고 3번은 굉장히 딱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3번은 뭐를 가리키는 표시? 징을 가르치는 표시이고, 헌가에서 무공과 관련되어 있어서 무공을 표시하는 표로 사용할 악기이기 때문에 징이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소무, 분흥, 연간에 사용하고 있는 무슨 악기? 태평소가 높은 음역에서 지금 적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 북은 도대체 왜? 2번은 진고, 헌가에서 연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놨겠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뚫지 않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이걸로 선생님들께서 이게 헌가에서 사용될 음악이고 소무, 분흥, 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악곡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악보에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마치 한음 위에 아래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히 보고 있는 장식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좀 악보가 이상하게 적힌 것 같다. 사실은 원래는 약간 이렇게 적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적혀야 되는 악보여야 하죠. 이건 원래 어떨 때 쓰는 거다. 한음 아래. 특히 장이도 아래 음을 주로 분다. 근데 왜 악보를 이렇게 적느냐라고 하면, 요거는 부는 운지나 이런 건 황에 해당하는 걸 불면서 숙여서 불어서, 뭐 아니면 약간 각도를 틀어서 불어서 조절을 해서 장이도 아래 무음을 내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피리 특강이랑 많이 보셔서 당피리의 가장 낮은 음이 황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생으로 딱 불었을 때 나는 제일 낮은 음이 그 미들 C에 해당하는 도잖아요. 근데 그걸 틀림없이 무로 내려서 부르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당피리도 또 태평소도 마찬가지로 그 황이라는 운지를 가지고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 소문은 이렇게 불지 않는다고 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최근에 와서 많이 나타난 변화. 그래서 이 악장에서 몇 군데에서는 여전히 장이도로 내려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보셨을 거고, 다른 문제에서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야기만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13번에서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3번에서 확인하셔야 될 건 다음 제시되어 있는 악기 이름들을 좀 씁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서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악기 중에 지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악지라고 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지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악지고, 악지면 이쪽이 어가 되겠죠. 머리를 치고 등을 긁는 어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지오니까 끝나는 부분이니까 어가 사용이 됐을 거다라는 건 그냥 금방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차라라락 하는 거 요거는 박이 될 테니까 그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박이 될 거고, 그러면 박을 치고 어가 나오는 순간에, 박을 치고 어가 나오는 순간에 이제 아주 특징적인 거, 아주 특징적인 뭔가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여기 10번 연주가 되고 있는 요거예요. 10번이 연주가 되고 있는 동그라미 3번은 만약에 지호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진고십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진고십통으로 보기에도 뭐한 것이 지호가 있었기 때문에, 드호가 있었다면 그때는 좀 헷갈려 보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호가 있고 어를 쳤는데
어를 쳤는데 진고십통이 되려면 축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요거는 징이 될 것이고 헌가에서 벌어질 일이니 진고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셔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진고십통을 진고십통이 아니라 이렇게 징을 10번 치는 걸 대금십차라고 하고 대금십차가 연주되는 것은 초헌, 아헌, 종헌 중에 종헌 그리고 종헌 중에는 맨 뒤 악지에 해당이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종묘제례하기 헷갈리시면 항상 초헌은 왕이 오셔서 문덕을 숭상하는 수를 한번 쭉 돌리고 가시는 거고요. 이게 다 가능하다면 아헌은 되게 세자가 와서 두 번째 잔을 많이 올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무공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잔은 영의정이 많이 돌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전쟁을 할 때 진군하라고 그럴 땐 북을 치고 퇴각하라고 그럴 때는 징을 쳐서 군사들한테 알렸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거를 살려서 끝나는 부분에 이걸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한 페이지에 정대업의 아헌과 종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 한 페이지를 쭉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 그동안 선생님들께 그냥 수업 시간에 슬쩍 말 안 하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를 오늘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미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 악보는 무수히 봤습니다. 그죠? 자, 희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악보 제목이었어요. 소가권보 신편. 너무 많이 봤잖아요. 소가권보 신편입니다. 그다음에 희문을 또 얼마나 많이 봤나요, 우리가? 희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요걸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다? 현금, 가야금, 세상 어려운 글자. 평생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 글자는. 읽으면 이상한 거지. 비파예요. 예, 비파. 우리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두 글자, 저 필률하고 비파가 쌍벽인데 필률도 진짜 어렵게 생겼거든요. 복잡하게 생긴 대충 필률이라고 찍어도 되실 정도로 복잡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비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왕자를 여러 개 붙여놓은 거 비슷하게 생겼더라.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들 이게 다른 악보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한번 이렇게 딱 주고 나서 잘 안 나오니까 얘 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현금 뭐라고 쓴 거야? 격도법. 그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가야금 격도법, 비파 격도법 이렇게 돼 있어요. 격도법. 우리가 안 한 게 뭐냐 하면 이 격도법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그때 어차피 여기서 볼 거니까.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 격표, 도표. 그래서 격도지법이라고도 해요. 격도법 혹은 격도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기호로 만든 부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가 뭐 격파하다 막 이런 글자 딱 그거거든요. 격파하다 이렇게 쓰는 글자고 여기 밑에 손수가 이렇게 달려있기도 하고 손수자가 달려있기도 하고 그래서 격은 우리가 격파하다 뭐 이렇다는 것처럼 그 때린다 라는 뜻으로 해서 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을 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역자 모양이 뜬다라고 해서 도예요. 도자가 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답지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격도법은 치는 거와 뜨는 걸로 두 개로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뜨는 거와 치는 뜨는 게 도법이고 이게 격법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가권보 신편은 현악기를 위한 악보로 적혀 있다. 현악기를 위한 악보로 적혀 있다. 현재는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종묘제례학에서 현악기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악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으셨겠죠, 당시에는. 그래서 가야금, 검고, 비파 세 개의 악기를 위한 악보로 적어 놓았고 격도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었는데 격도지법은 격법과 지법으로 격법과 도법으로 되어 있고 격이 때리는 거, 도가 뜨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에 선생님들 15번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뭐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냥 제가 뭐를 비워놨는지를 한번 슬쩍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건 주로 이런 거였어요. 종묘제략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이 실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 근데 그동안에 이 얘기를 언급을 안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놓았는데 김영훈 선생님 책도 그렇고 저기 국립국악원에서 나온 종묘제략 책들 요즘 보면 이 실로를 딱 가운데다가 놓고 신이 다니는 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거를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종묘를 가볼 뭐가 없어서 그 시간이랑 뭐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봤는데 여기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쳐놨대요. 그래도 최소한 그거는 그 문화재청 같은 데서 못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언제나 대충 뚫어놓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쟁. 아쟁 있는 자리는 일단 좀 열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등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악기이기도 하고 이 아쟁이 참 독보적인 악기로 사용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얘를 좀 한번 비워놓고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비워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축하구어겠죠. 축하구어는 동쪽과 서쪽, 종묘제략에서는 뭐 바꿔볼 것도 없이 딱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진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절구 자리를 하나 열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진구가 있고 절구가 있고, 그러니까 3번하고 2번하고는 동쪽 서쪽의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두 개가 같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답을 잡으시기가 좀 쉬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적으시라고 해서 제가 절구를 하나 비워놨고, 그래서 뭐에 해당하는 악기 이런 말 하나도 없이 그냥 툭툭 한번 이렇게 갖다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괜히 이상한 오개념 갖고 계신 거 많아서 확인 한번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편종하고 편경을 동쪽 서쪽 이거 가리고 그러지 마세요. 동쪽 서쪽 안 가립니다. 나중에 문묘제략을 가면 특종하고 특경은 가려요. 특종, 특경은 가리지만 편종하고 편경을 종묘제략에서 놓을 때 어디다 놔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헷갈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더 뚫어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징 있고 태평소 있고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정도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현악기가 연주되는, 그러니까 가야금, 거문고나 비파 같은 악기들이 연주되는 전통은 완전히 끊어졌고요. 보기와 같은 형태로 주로 만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16번은 사실 뭐 그려보셔라 어쩌라도 사실 별 필요가 없는 얘기였는데 기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명악보를 드리는 순간 기명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독경이 따라와야 되죠. 기명은 평조예요, 계면조예요? 묻는 게 이상하죠. 악보에 적혀 있잖아요. 지금 황태중임남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명은 보태평에 속해 있는 황태중임남으로 만들어진 악곡이고 이걸 계면조로 변조를 하면 독경악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뭐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기명은 뭐가 됐느냐, 뭐 독경이 된다. 기명하고 독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도 그만이고, 아니면 기명악보에 제가 지금 기명조차 안 드리고 제목을 똑 잘라버린 다음에 이걸 계면으로 옮기시오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것도 가능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몇 개 보셨다면 이런 것도 있었죠. 이 곡이 평조인지 계면조인지 밝히시오.
그리고 평조면 계면조로, 계면조면 평조로 한번 바꿔 넣어 보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흔한 문제를 한번 드려봤어요. 김영도 뭐 못 읽으실 정도의 한자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독경은 진짜 어렵게 생겼어요. 독경 글자는 너무 어렵게 생겨서 얘가 경자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간신히 독이라고 읽어라도 보지 이렇게 생긴 자는 진짜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독경이라고 적은 것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두 악보를 다 동시에 놓고 보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황태 중임남을 황협 중임무로 바꾸는 거니까 태가 협이 된다, 남이 무가 된다 하는 식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다 안 적어 보셔도 그냥 간단하게 그 바뀌는 자리 정도만 확인하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뭐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17번 정도까지만 풀어놓고 점심을 좀 드시죠. 17번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악장을 가진 종묘제례의 절차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드렸는데요. 그냥 선생님들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지 못하고 악보도 줄 가능성이 높고 한데요. 지금 보시면 철변두니까 이제 그릇을 덮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기에다 재물을 담았는데 뭐 목기도 있었고 죽기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상을 물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릇 덮고 나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게 철변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철변두를 떠나가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상을 물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떠나가신다 라고 해요. 신령이 안락하셨으리 떠나가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송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종묘제례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절차들의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그 정도 확인하시고 가시죠. 얼마나 풀어 놓으셨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점심시간이 긴 것도 좀 그렇고 그냥 한 2시 20분 정도에 시작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모여서 다시 맞아 보도록 하죠.